네, 영화 파묘를 계기로 한일 관계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한일 전쟁사 따로 만들어도 될 정도로 일본과의 무력적 갈등이 우리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잖아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갈등 양상을 한마디로 퉁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퉁친다. 고대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진이 될 운명을 품은 족밥. 힘순진이 아니라 힘품진. 아직 세진 않은데 앞으로 세질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자 간단히 말해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농경에 올인한 문명이에요. 한반도와 일본의 농업 생산성을 보면 인간이 자연 상태의 땅을 서서히 개간을 해서 물을 대고 논밭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개간 사업 작업이 지금처럼 완료되거나 혹은 완료까지는 아니어도 농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발달할 만큼 발달한 시대, 뭐 중세를 넘어서 한 근세쯤 되는 시대에 이르기 전까지는 자연의 가능성보다는 인공적인 결과가 중요해요. 그 전까지는 더 먼저 농경이 발달했고 더 먼저 이제 그 농사법이 더 발달하고 더 먼저 문명이 발달한 더 농경을 일찍 시작한 이런 땅이 더 생산력이 좋죠.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곡물을 생산하면 생산력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반도가 삼국시대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한반도의 농업 생산량과 일본의 농업 생산량은 차이가 컸을 거겠죠. 분명히. 그런데 결과적으로 개간 작업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를 미리 가정하면 일본 열도의 힘은 한반도를 처음부터 넘어설 운명이었어요. 땅의 크기, 평야의 크기, 그다음에 땅의 질, 유리한 농사에 훨씬 유리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날씨가. 그런 날씨 같은 걸 생각하면 일본은 처음부터 어느 시점만 지나면 생산력에서 고려나 조선을 넘어설 운명이었어요. 자, 과거에 국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다 1차 산업의 결과에서 시작돼요. 모든 건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산업사회에서 1차 산업사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연이 허락한 생산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예를 들면 몽골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었냐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저는 문돌입니다. 이과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과생이 연구한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과정 다 생략하고요. 기후변화 때문에 초원의 풀이 어마어마하게 잘 자란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말이 뭐 먹죠? 풀 먹어요. 모든 동물은 먹이가 늘면 개체수가 늘어요. 초원의 말의 개체수가 이때 다른 평상시에 몇 배까지 증가했냐? 최대치는 한 20배까지도 증가했을 수 있다라고 추정이 돼요. 유목민족에게 말은 뭡니까? 전투력이죠. 칭기스칸은 그 자체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칭기스칸의 평생 친구이자 라이벌 누군지 아세요? 자무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무카라는 좀 멋있는 무서운 아저씨가 있었어요. 자무카가 칭기스칸 대신 초원을 통일했어도 이 몽골 전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세계에 아무 짓도 안 하고 10배, 20배로 폭증한 전투력을 두고 그냥 평화롭게 살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산업혁명 이전의 자연의 힘이란 건 정말 국력과 군사력에 이토록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와, 자. 근데 말이 20배가 늘어났다는 거는 거의 뭐 탱크가 20배, K2 전차가 20배 늘어났다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 거죠. 뭐 헬리콥터 전투기 다 20배 늘어난 거랑 똑같죠. 옛날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힘을 꼭 칭기스칸이 초원을 통일하지 않았어도 그 힘이 언젠가 폭발하지 않았겠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애들도 어느 시점에는 겐토를 막 돌려보면 일본 애들이니까 겐토라고 하겠습니다. 겐토를 돌려보면 이제 우리 일본의 국력이 고려를 혹은 조선을 압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드라마 징비록에 보면 류성룡이 선조에게 소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명장면인데 전하 외변이 아니옵니다. 이건 전쟁이옵니다 하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선조가 막 이러다가 이제 실신해버리는 그런 좀 웃픈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컷은 역사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깊은 분들이 만든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일본은 국가 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공식적인 전쟁을 건 적이 없어요. 다 비공식적인 약탈 원정대였어요. 그걸 옛날에는 전쟁을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래서 난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뭐 해적들이 쳐들어와서 난리가 나고 이런 건 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외란이 없었어요. 임진왜란 전에는 다 외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당연히 외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역사상 외란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외변이겠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고를 치더라도 무슨 뭐 대규모 약탈, 그 다음에 뭐 아주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뭐 막 협박해가지고 유리한 협상 조건을 갖고 가는 게 목적이겠지라고 조선은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관군이 작심하고 한반도에 그냥 한반도를 점령하러 진출을 해버리니까 이제 조선은
관료들도 그렇고 선조도 그렇고 이제 멘붕에 빠진 거죠. 참고로 이제 일본 관군이 작심하고 한반도에 진출한 적은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백제가 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백제 부흥운동, 백제를 되살리자라고 했던 도와줄게 친구야 우리 베프잖아. 이게 무려 한중일 4개국이 혈전을 벌인 백강전투라는 전투가 있어요. 이때 일본과 백제가 손잡고 사이좋게 이 전투에서 망합니다. 뭐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한반도를 침탈하겠다 요게 없었는데 그래서 조선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처음에 이제 크게 당하는 하나의 원인이 됐던 거죠. 전쟁은 꿈도 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가님 말씀은 일본이 자신의 힘을 깨달았을 때, 다시 말하면 조선과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 조선을 전면 침공할 운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가요? 물론이죠.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뿐 아니라 웬만한 지도자는 되겠는데 싶으면 전쟁과 정복을 머릿속에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린 안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대통령 되면. 우리가 어떤 나라를 정복할 수가 있는데 그 나라 자원도 많고 꽤 쓸만해 보이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나라를 정복했을 때 국제적으로 세계의 그 누구도 우리를 터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봐요. 나 같으면 할 건데? 그러니까 물론 히데요시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년에 좀 원래도 좀 미친놈이었는데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 명나라까지 정복하고 명나라를 정복한 후엔 또 세계를 정복하고 막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도라이죠. 도라이 맞는데 하지만 그 이전에 전쟁은 언제 시작되냐면 먼저 시작하는 쪽에서 전쟁이 평화보다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시점에 전쟁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근대의 일본의 전면 침공은 저는 역사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거라고 봐요. 임진왜란은 1592년에 히데요시의 결정에 의해서 발발됐지만 1592년에 50년 전이든 30년 후든 혹은 그 즈음이든 100년 전후든 비슷한 전쟁은 저는 일어날 전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전쟁 난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마침 그때 이순신 장군께서 해군 지휘자로 활동하고 계실 때 침공했잖아. 그런데 보통 일본은 전쟁을 잘하고 우리나라는 못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본은 되게 호전적이고 우리는 진취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감정적인 인상 비평도 있는데 정말로 그랬을까요? 일본 군사 문화는 어떻게 저렇게 형성이 된 걸까요? 일본 군사 문화, 일본 군사 문화 생각하면 우리가 사무라이, 쇼군 이런 사람들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제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레인의 입장에 생각을 해봐요. 이 도레인 뭐냐면 현재 절대다수 일본인의 조상인 야마토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 사람들한테 문명의 종주국은 한반도죠. 백제. 그중에 주로 백제죠. 우리는 백제라고 하는 문명을 배운 사람들인데 일본 땅에 원래 있었던 선주민, 일본 땅의 나머지는 이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 그냥 야만인이에요. 옷도 거의 안 입고 다니고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남미를 정복했던 스페인 군대랑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막 살하고 이러면서 쫓아내서 그 미국을 세운 그 세력, 그 백인들하고도 비슷한 거야 입장이.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싹 다 죽이든가 노예로 만들든가. 하여튼 여기는 우리가 개척한 땅이고 쟤네는 그냥 약간 사람이 아니진 않은데 한 반은 동물이고 좀 반은 짐승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게 초창기 일본인의 생각이에요. 옛날에는 모든 인류는 한 형제, 공감 능력, 박애주의 이런 말 없어요. 이런 개념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 예인, 예족, 맥족 이 예맥인들이 한반도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한반도의 선주민인 한인이 사만인 사람이라고 한진한 변한 이 한인들과 지지고 볶고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하고 전쟁도 하고 할 때는 한인들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없었어요. 그러기에는 자연이 너무 거칠고 척박하고 거친 자연에 충분히 적응을 하고 있던 한인들의 저항도 만만치가 않았을 거라고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은 예맥인과 한인들이 타협하고 융합하고 잡종이 되었다가 그 잡종의 후예가 이제 우리인 거거든요. 그 하이브리드의 후손이 한국인인 거예요. 한번 하이브리드가 되고 나서는 외부 혈통을 극단적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배척하는. 그래서 굉장히 굳이 이상한 표현을 하자면 단일민족적인 잡종이 이제 한국인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반대란 말이에요. 일본은 원주민의 수준이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은 이거 생각하면 돼요. 아마존의 눈물.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원시 부족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마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학살하고 내쫓고 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인간으로 보지도 않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에조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에미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에조는 새우나 두꺼비 같은 하찮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미시는 이게 한자로 모인이라고 하는데 털모자예요. 털복숭이라는 뜻이에요. 고릴라, 원숭이 요 정도로 본 거예요. 어떻게 했냐? 인종 학살했죠. 제노사이드 했습니다. 정의대 장군은요. 일본이 이 도레인이 서쪽 땅에 이제 상륙을 해서 일본에 정착을 하고 적응을 하게 되면서 동쪽으로 원주민들을 죽이고 몰아내면서 점점 동쪽으로 가요.
동북쪽으로 이제 동북쪽으로 이제 북상을 해가면서 일본 문명이 이제 팽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자에서 동쪽 오랑캐는 이라고 해요. 북쪽 오랑캐는 뭐 이제 로, 남쪽 오랑캐는 일본은 웨, 베트남은 만, 서쪽 오랑캐는 융이라고 하는데 쇼군은 원래 정의 대장군을 줄인 말이에요. 정의 대장군에서 장군만 따다가 쇼군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정의는 뭐냐면 동쪽을 정벌하는, 즉 에조, 에미시 이런 하등 인간들을 총학살 책임자가 정의 대장군이라는 뜻이에요. 이 총책임을 맡은 사람이 일본 최고의 권력자인 거예요. 쇼군인 거예요. 동쪽으로 에조인을 박멸시킨 역사가 고대 일본의 전쟁사예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틀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쇼군이 천황을 받들어서 책임을 지고 전복전쟁을 한 차례 벌이겠죠. 자, 그 다음에 각지의 영주들과 그들의 군대를 소집해야겠죠. 일본 봉건주의니까. 그럼 약한 에조인들을 죽이고 내쫓아요. 그럼 새로 땅이 생기겠죠. 그럼 봉건주의의 공짜가 어디 있어요? 쇼군은 에조인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얻은 새 땅을 가지고 군사를 동원해 주었던 그 밑에 다이묘들, 영주들에게 그 땅을 적절히 분배해 줍니다. 일본 하면 전국시대, 센고쿠 지다이가 유명한데 오다 노부나가, 다케다 신겐, 우에스기 겐신 이런 일본판 삼국지에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가 전국시대인데, 일본은 언젠가 격렬한 내전을 벌인 운명의 땅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정의대장군의 정의, 동쪽 정벌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잖아요. 에조인 박멸이 끝나고 나면 다 같이 나눠 가질 땅이 이제는 사라져요. 열도는 늘어나지 않아요. 일본 열도는. 그러니까 내부 투쟁을 한 번은 겪을 운명을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 군사 시스템이었다. 중국 전국 시대랑 되게 비슷하네요. 중국도 춘추 시대에는 그 오랑캐들이 본토에 와 있었으니까 걔들이랑 싸우고 막 그랬는데 전국 시대는 이제 자기들끼리밖에 안 남으니까 이렇게 싸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중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원은 점점 팽창하잖아요. 그래서 양자강 이남까지도 나중엔 다 중원이 되고. 근데 이 인구가 늘면서 점점 인구가 느는 거에 맞춰서 팽창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치산 치수, 운하를 내고 물길을 뚫고 정글을 논밭으로 바꾸고 하는 거는 정말 엄청난 진짜 수천 년의 세월이 걸린 대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중원의 생산력이라고 하는, 중원이 점점 그 인간이 다룰 수 있는 땅으로 이렇게 인구가 늘면서 이렇게 팽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형으로 팽창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구는 늘었고 군사기술은 발달했고 사람들은 전쟁할 능력이 생긴 상태에서 중원이 거기에 맞춰서 팽창하지 않을 때는 내부 분열.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춘추 전국시대도 그런 내부 분열 사건의 하나인 거죠. 일본의 전국시대도 마찬가지. 그 원리는 비슷합니다. 고대 이야기를 하자면 일본인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대장군, 쇼군의 정의대장군의 정의죠. 이 정의 전쟁은 너무나 쉬웠다. 그래서 이렇게 흑살당하다가 이제 남은 소수의 이제 애조인들, 에미시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사람들을 일본에서 지금까지도 극도의 차별을 받는 일본의 불가촉천민이죠. 이 사람들을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극도의 차별을 받고 있는, 비록 불법이지만, 그리고 오랫동안 일본의 아주 불가촉천민이었죠. 이 사람들을 부라쿠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본인에게 전쟁이 쉬웠다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쉬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비교도 안 되게 쉬웠죠. 아이, 생각해보세요. 애조인들이랑만 주구장창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냥 드라마 보면 철거민 투쟁 많이 나오잖아요. 애랑 할머니랑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가난한 그냥 쓰러져가는 판잣집 이런 데인데 용역 깡패들이 와가지고 쫓아내잖아. 장독대 깨트리고 막 할머니 막 머리끄댕이 잡아서 쓰러뜨리고. 그래서 그걸 재개발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고대 일본인에게 있어서 그 영토를 팽창시키는 정복전쟁이랑 그 수준이었어요. 비교도 안 되게 쉽죠. 한반도보다. 고구려만 해도, 고구려의 진정한 역사는 중국이 한나라가 우리나라 한반도에 알박기 해놓은 게 뭡니까? 한사군이죠. 한사군을 멸망시키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고구려는 초창기부터 아주 그냥 험악한 무력 투쟁을 하면서 했었는데, 그 성장한 나라인데, 고구려는 처음부터 중국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는 군사적 이념을 가지고 시작했던 이념 국가란 말이에요. 고구려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한사군도 몰아내야 돼, 중국군이랑도 싸워야 돼, 북방 기마 민족들도 다스려야 돼, 뭐 여진족, 그때는 여진족이라고 안 그러고 뭐 물길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신라, 백제랑도 싸워서 이겨야 돼. 일본이랑 비교해 보세요. 전투 기술에 극단적인 차이가 나요. 어려운 상대와 싸우는 일은 당연히 힘들어요. 하지만 살아남고 보면 나도 적응돼 있어요. 근데 전쟁사가 정말 끔찍하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강한 적에 맞서서 살아남아서 내가 강해지잖아요. 적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군비 경쟁이란 말이 있죠. 전술 무기의 수준은 계속해서 발달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서로 멸망의 위기를 주고받으면서. 되게 무서운 역사죠.
그래서 생명체들도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진화하면 진화적 군비 경쟁이라고. 진화적 군비 경쟁의 대표적인 예가 개구리와 뱀이죠. 어떤 개구리는 사람 1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몸을 한 마리가 갖고 있는 개구리도 있어요. 그리고 독사도 정말 초극 맹독성 독사들이 많잖아요. 개구리가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뱀이 굳이 사냥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맹독이 필요가 없어요. 맹독을 만드는 것도 몸의 에너지를 쓰는 일이잖아요. 그 정도의 맹독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맹독성이 됐는가? 개구리와 뱀은 서로 잡아먹고 안 잡아먹히려고 자기들끼리 군비 경쟁을 하면서 독이 맹독성이 된 거거든요. 전쟁사가 이 뱀과 개구리의 그 맹독성 그 경쟁과 인간의 전쟁사가 굉장히 비슷해요. 핵폭탄급 독을 개발한 거네요. 그렇죠. 핵폭탄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핵폭탄은 쓰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안 쓰려고 갖고 있는 게 핵이잖아요. 나 요거 너한테 사용 안 할 테니까 너도 사용하지 마. 요게 핵폭탄의 존재 이유잖아요. 뱀과 개구리의 독이 정확히 그거예요. 개구리의 독도 똑같아요. 어차피 뱀한테 한번 물리면 그 개구리는 죽어요. 아무리 맹독성이어도. 독이 강한 거지 피부가 두꺼운 게 아니잖아. 서로 이 독을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핵이 나오기 전까지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유라시아 대륙을 이렇게 딱 나누면 서쪽에는 유럽이 있고 중간에 이제 중동, 막 이게 인도, 무굴 제국, 막 이란, 페르시아 이렇게 있고, 동쪽으로 있으면 이제 우리 한중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군사적 갈등을, 중국이 세계 4대 문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최신 군사 기술을 개발하고 적응하고 싸워야만 했던 문명이었던 거죠. 한참 동안. 일본은 애조인들 상대로 예, 그랬었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보면은 삼국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한 중기까지도 일본을 보면 싸움 되게 못해요.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아니 제대로 된 군대랑 싸본 적 있어야지. 일본이. 그러니까 이런 건 있죠. 이제 우리가 고려 말부터 일본 해적, 왜구죠. 엄청나게 털리고 국가가 휘청하는데 고대에는 반대예요. 여러분, 왜구란 단어 아시죠? 신라구란 단어 있는 거 아세요? 신라구는 뭘까요? 신라 해적이에요. 이 신라구가 일본을 노락질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일본 열도 4개 섬 중에 큐슈가 무인 지경, 사람들이 다 죽고 피난 가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요. 일본은 신라구와 싸운다고 국가가 한 번은 거의 망할 뻔도 한 적이 있어요. 고대 일본이. 고려랑 비교해볼 거야. 아니, 고려도 그렇게 따지면, 고려도 그러면 왜구 때문에 멸망할 뻔하지 않았냐. 근데 고려 말에 우리나라는 홍건적 쳐들어왔죠. 여진족과 싸워야 되지, 몽골군 몰아내야 되지, 내부적으로는 권문세가의 기득권과 이 사회 신진사대부들이 싸워야 되지, 이 와중에 왜구와도 싸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최영이나 이성계 같은 네임드 장수들이 정예병을 데리고 싸웠을 때 진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이 스코어를 따져보면. 그리고 왜구의 규모도 신라구와 비교할 수 없어요. 황산대첩 단 하나만 보더라도 이 전투에 동원된 왜구의 병력 규모가 2만 명이에요. 그런데 일본을 쳐들어갔던 신라구의 규모 중에 가장 많은 규모가 그래봐야 2,500명이거든요. 이 2,500명한테 국가가 탈탈 털리다가 간신히 이겼다고. 섬멸하지도 못했어. 지휘관 한두 명 잡고 나머지 지휘관, 굵직한 지휘관 3명은, 신라구 지휘관 3명은 또 멀쩡하게 살아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체포하지도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밀어낸 거지 딱싹 몰살시킨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고대 일본이 참 전투를 못했다.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한심해서가 아니라 전쟁수를 배울 기회가 그만큼 협소했던 거죠.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때나 옛날 그 전이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을 침략한 적이 있다는 말인가요? 해적질 하든 뭐라든 노력하든. 정부가 침략한 적은 없죠. 그렇죠. 해적이 정부와 상관없이 해적이 그냥 먹고 살라고 약탈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왜구에 당한 건 일본 정부, 왠지 우리는 일본이란 나라 자체의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가 신라구가 일본을 털어먹은 것은 왠지 좀 속이 시원하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중국의 해적도 일본 해적도 신라구 같은 우리나라의 해적도 이 해적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자국민입니다. 왜구의 전성시대 때 조선이랑 고려랑 중국이 왜구의 피해를 받았지만, 왜구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일본인들이에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불법적인 사람들이에요. 국가 대 국가의 모는 전혀 아닙니다. 그 전에 고대의 한반도와 일본의 군사력 차이에 대한 제대로 된 예시가 있을까요? 제대로 된 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이죠. 고려 중기에 있었던? 고려 중기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어떻게 전쟁을 했냐 하면, 전쟁법도, 그러니까 야마토인들끼리, 이제 사무라이들끼리 싸울 때 참 전쟁법도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낭만적이,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데 후진적인 거죠. 뭐냐면 전쟁보다는 조금 더 스포츠에 가까운 활동이었어요. 여러분, 줄루족들이 영국에 정복당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민이 되기 전에 그냥 원시는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줄루족의 상태일 때, 줄루족 부족끼리 어떻게 싸우냐면,
이제 이쪽에 한 30명 서요. 그 여기 한 30명 씁니다. 다른 부족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우우 하면서 창을 이렇게 막 흔들고 춤추고 소리치고 이렇게 해요. 이걸 서로 주고받습니다. 서로 기죽이는 거죠. 예. 이걸 주고받다가 한쪽이 창을 일제히 던져요. 그러니까 방패로 다 막습니다. 또 방패로 막은 쪽이 창을 일제히 던져요. 이번에 이쪽에서 방패로 막습니다. 그러다 다치는 사람, 부상자, 사망자도 나오는 거죠. 이거를 반복하다가 기세에서 좀 압도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줄로족의 전쟁이었어요. 마오리족들은 여러분 인터넷에서 하카 쳐보세요. 하카, 마오리족 하카. 뭐냐면 우 하고 이제 허벅지를 막 이렇게 치면서 이 허벅지 근육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나이만큼 힘세 이런 건데 그 하카를 막 이렇게 하카 춤을 추고 막 나는 완전 이거야. 너는 우 하는 이런 춤을 춰요. 똑같이 창 던지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어떤 많은 싸움이 하카로 종결돼요. 저 자식들 하카 노래 완전 잘 부르는데 약간 랩 배틀 같은 거예요. 이런 걸로 기세 싸움을 하는 게 마오리족의 원래 전쟁법이었어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일본이 사무라이들이 이렇게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냐면 옛날에 일본 사무라이들에게는 나놀이란 게 있습니다. 나놀이는 뭐냐면 자기소개란 뜻이에요. 이제 전쟁을 하러 나왔어요. 내가 영주야. 옆에 내가 부리는 사무라이들이 한 20명 있어. 저쪽도 한 20명 있어. 그러면은 자 나놀이 누가 먼저 할까? 내가 먼저 할까? 그러면은 뭐 정말 일본식으로 노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건 나는 어디에 누구고 지금 이 싸움에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데 사실은 이 싸움은 내가 정당하고 그래서 너는 질 거다. 오오오 하면 옆에서 막 띠링띠링 막 부하가 이러고 있고 이렇게 나놀이를 해요. 그러면은 반대편도 나놀이를 합니다. 서로 나놀이를 주고받을 때까지 다 기다려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싸우냐? 그 다음에 창 던지기 비슷하게 궁술 시합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사무라이들의 싸움은 일기토가 많았어요. 일기토가 아니라 패싸움으로 확전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기토를 어떻게 하냐면 칼로 챙챙하면서 일기토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말을 타고 달리면서 서로한테 그 일정한 거리를 두고 화살을 쏴요. 그 화살 맞고 잘 죽지도 않아. 갑옷 입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낙마를 하거나 내가 좀 피가 나거나 아니면 내가 졌다고 인정을 하거나 그럼 끝나요. 싸움이. 코피 터트리면 이기는 뭐 그런.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오리족과 줄루족의 싸움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당시 일본의 싸움이. 자기 대장이 서로 궁술 시합하고 있으면 우가차차 하면서 그 사무라이들이 우리 대장 이겨라 뭐 이러고 있는 게 일본의 전쟁이었어요. 여몽연합군은 고려와 몽골 연합군을 합쳐서 여몽연합군이라고 하죠.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세련되고 싸움 잘하고 싸움 많이 한 군대가 어디예요? 몽골군이겠죠. 자, 그 몽골군과 군비 경쟁을 하면서 30년 동안 싸우면서 적응한 군대는 또 어느 나라 군대예요? 고려군이. 그럼 고려군이죠. 고려군과 몽골군이 갔는데 일본 사무라이들이 나와서 노 하면서 나놀이를 한 거예요. 그거 보고 여몽연합군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정확히 그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뭐지 저 병신은? 바로 활로 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휩쓸어버리는 겁니다. 아예 수준이 상대가 안 돼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영국군이 줄루족과 싸울 때 있죠. 영국군이 아프리카 정복할 때 줄루족과 싸울 때도 영국군도 고생 많이 했어요. 몇 번 지기도 하고. 그거보다 더 쉬웠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냥 일본 사무라이 부대를 만나는 족족 그냥 다 섬멸시켜버려요. 휩쓸고 전투와 전투 중간에 심심했는지 전투가 안 재밌었나 봐요. 소풍 갔다 와서 다시 전투에서 다 죽여버리고 막 이랬다니까요. 여몽연합군이. 거기서 캠핑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상대가 안 됐어요. 여몽연합군 일본 원정 전쟁 보면은 점령했다가 막 배로 돌아가고 다시 나오고 하길래 저거 왜 저러나 했더니 그래서 그랬던 거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보급품이 배에 있으니까 일본은 아무래도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몽골군과 고려군에게 생소한 땅이다 보니 배에 많은 걸 쟁여갔겠지 아마. 그런 것도 있지만 당연히 그거는 교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교대를 해야지 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은 섬이기 때문에 그 섬의 자연 상태, 야생동물의 상태 같은 걸 모르기 때문에 몽골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복하러 간 곳에 그 자연의 어떤 컨디션을 완벽하게 자기들이 파악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전에는 굉장히 또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매우 현명한 군사적인 습관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무라이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거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일본에는 이때부터 무쿠리 고쿠리란 말이 생겨나요. 일본에서 1000년 넘게 괴수의 대명사로 부르는 게 무쿠리 고쿠리예요. 무쿠리는 몽골군, 고쿠리는 고려군. 무쿠리 고쿠리는 우리는 옛날에 애가 울면 너 애 울면 호랑이가 물어간다 이런 말 했다는 얘기가 있죠. 애가 울고 말 안 들으면 일본에서는 무쿠리 고쿠리가 온다 그랬어요. 이걸 인간적인 대상으로 아예 보지 않은 거예요. 초월적인 괴물로 본 거지. 무쿠리 고쿠리. 그만큼 실력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두 번에 걸친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은 실패했죠. 왜 실패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미카제. 태풍이 불어서 정박해놓은 함대가 다 파괴돼 버려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태풍이 너무 고마운 나머지 일본 사람들은 그 태풍이 없었으면 일본은 점령당했죠. 너무 고마운 나머지 그거를 신풍, 신의 바람이다 그래서 카미카제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에게 무쿠리 고쿠리는 우주 공간에서 온 압도적인 외계인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타난 고질라 같은 거랑 똑같은 거야. 태평양 전쟁 때 미군도 그런 존재였고 무쿠리 고쿠리를 물리쳐준 게 카미카제니까 카미카제 또 불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카미카제를 만들어버렸죠. 자살 특공대.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한 부대를 만들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결국 핵을 맞았죠. 이제 핵구름 그거를 이제 버섯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제 버섯구름이라고 하잖아요. 그 버섯구름을 피워오르는 걸 보고 일본 사람들은 당시에 무쿠리 고쿠리 구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무쿠리 고쿠리 미군, 무쿠리 고쿠리가 쏘아대던 활. 당시에 일본 사무라이는 궁술 위주였다고 검술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궁술 위주인데 그 활도 몽골 활, 고려 활, 솜씨나 활의 품질은 더 좋아. 활은 우리나라 그 북방 계열 활이 우리나라가 포함된 북방 유목민 계열 활이 세계 최고니까. 그 미군의 핵은 무쿠리 고쿠리가 쏘던 화살과 같은 그런 느낌이고 천년에 걸친 데자뷰예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까지 이 내용은 홍대선 작가님의 전작인 유신 그리고 유진 도입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고려는 사실 반대하다가 어쩔 수 없이 몽골 때문에 그 전쟁에 말려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아냐면 고려는 그게 뻘짓이라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본과 가까이 있어봤으니까. 몽골은 몰라. 그냥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 싶어해. 얘네는. 자, 당시의 행정력으로 바다를 건너서 해외를 통치한다는 거는 손해만 보고 이익은 별로 없는 엄청난 낭비예요. 지금의 해외와 중세의 해외와 시대마다 해외라는 건 달라요. 중세의 해외는 지금의 해외와 전혀 다른 거리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일본에 악감정이 있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그때 일본을 제대로 혼내줬으면 좋았을 걸 태풍이 오는 바람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태풍은 고려군이 먼저 경고했습니다. 몽골군한테. 몽골군이 말 안 듣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일본을 혼내줬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식민지 일제 36년 식민지 시절을 경험해서 열받아 있는 우리의 입장이고 당시로 되돌아가면 일본을 완전히 정복해서 일본 사람들이 지은 농산물을 착취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일본 내에서 농산물이 모여서 집적돼야 되죠. 그래서 그걸 바닷길로 폭풍우를 뚫고 파도를 뚫고 그게 고려까지 와야 될 거 아닌가 봐. 그 상태에서 고려에서 또 이동을 해야 돼. 그 곡물들이. 그래서 그 상태에서 몽골도 가져갈 거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비용과 손실을 계산하면 그 착취한 농산물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남아 나냐? 이 순이익이 남냐? 안 남아요. 고려는 아는 거예요. 안 남는다는 걸. 힘만 드는 일하는 거 아는 거죠. 제발 이거 하지 말죠. 다 뻘짓이라고 했는데 몽골은 이 정복에 이제 미쳐가지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일본을 침공을 결국 결정을 하게 됐는데 일본을 침공할 이유는 사실 없죠. 몽골의 고집이 없으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도 쟤네 우리 왜 괴롭혀? 갑자기 나타나서 왜 우리 사무라이들을 이렇게 막 도륙을 해버려? 왜 다 죽여? 그러니까 무쿠리 고쿠리 같은 경우는 일본은 이 무쿠리 고쿠리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와 불신이 생겨나요. 이때 우리가 모르는 증오와 불신이 생겨나요. 자, 고려 말에 무쿠리 고쿠리가 나타나고 한 150년 지나서 완전 옛날이 된 후에 고려를 이제 약탈하러 왔던 왜구가 이 고려사에 기록된 내용인데 잡힌 적이 있어요. 체포가 됐어요. 이놈을 이제 끌고 와가지고 사또가 이제 줘 패면서 너 이 자식아 착하게 살지 왜 우리나라 침략했어 이 자식아 라고 하니까 이 왜구가 뭐라 그랬냐. 무쿠리 고쿠리의 원한을 갚으러 왔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원정은 성공하지도 못했어요. 태풍 때문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어떻게든 조선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정한론이라는 게 있어요. 정한론.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 이게 정한론인데 이 정한론의 관념적 근거가 되는 게 또 무쿠리 고쿠리예요. 심지어 1960년대까지도 그때 왜 몽골이랑 손잡고 우리 괴롭히러 왔어 이 나쁜 놈들아. 이 악감정이 있어요. 이때는 심지어 일제 36년 식민 통치를 해놓고도 자기들이 그래고도 그 악감정이 남아있었던 거야.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당시에 왜구를 체포했던 고려 사또, 체포해서 신문했던 고려군 장수의 입장도 어이가 없는데 우린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고려 여목연합군의 고려군 측 사령관의 이름이 김방경이에요. 김방경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되게 착한 아저씨고 역사 속의 위인이에요. 이 김방경을 주인공으로 한 풍도라는 소설이 일본에서 일본어로 출간이 돼요. 작가도 일본인이에요. 이노우에 야스시. 이 사람이 풍도라는 대하 소설을 출간을 했습니다. 주인공이 김방경이고 고려는 당연히 배경은 고려인 소설을 출간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김방경은 원래 위인으로 있는 인물이지만 이노우에 야스시 입장에서는 일본인으로서 김방경이라는 사람을 발굴한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야 고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몽골의 멱살을 잡혀서 전쟁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억지로 끌려온 거구나 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고 무쿠리 고쿠리에 있어서의 고쿠리, 고려, 우리나라에 대한 악감정이 이때 없어져요. 1960년대가 돼서야. 일본 사람들 정말 특이합니다.
일본은 야마토인 입장에서 한반도에 비해서 너무나 안전한 세계다 보니까 그때 한 번 침공당한 게 어마어마하게 특별한 사건인 거예요. 얘들은 멘탈이 약한가 봐. 한반도에서 중국하고 같이 갈등하고 전쟁하고 그러면서 강하게 크지 못했나 봐요. 일본의 그만한 사건은 사실 역사상 딱 2번뿐이죠. 무쿠리 고쿠리 태평양 전쟁 패전. 요거밖에 없어요. 그럼 무쿠리 고쿠리의 영향으로 음. 일본 역사도 많이 바뀌었겠네요. 완전 많이 바뀌죠. 원래 이때 당시에는 막부가 가마쿠라 막부였어요. 가마쿠라 막부 다음에 무로마치 막부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흔하게 알고 있는 에도 막부가 생기는 건데 가마쿠라 막부였어요. 가마쿠라 막부의 몰락이 무쿠리 고쿠리 때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자 지금까지는 일본 영주들끼리 싸워서 승자가 패자의 영지를 흡수하면 되죠. 그리고 그 중간에 중재하는 거를 이제 그 쇼군이 해주면 돼. 그래 이거 승인해줄게. 아니면 애조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땅을 차지해서 분배하면 돼요. 그런데 바다를 건너 나타난 외적을 상대하면서 일본 영주들은 사무라이들 많이 죽었어요. 싸움 실력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큰 비용과 손실을 감수했는데 가마쿠라 막부가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승패가 땅 안에서 일본 안에서 정해진 게 아니라 외적은 물러가면 그만이고 안은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럼 이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가마쿠라 막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눠줄 땅이 없어. 우리나라야 외적을 물리쳤어요. 중국군이 그럼 남녀노소 다 모여서 힘들게 막 산성방어 같은 거 보면서 물리치면 당연히 물리치면 좋죠. 근데 물리친 거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그럼 물리친 거죠. 물리치기 위해서 싸운 거잖아. 목적을 이뤘으니까 된 거잖아. 일본은 아니에요. 징기스칸 이후 시대죠. 이후 시대? 예, 쿠빌라이 칸 시대죠. 야마토이는 훨씬 전이고 그 삼국시대 초중반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의 군사 문화, 뭐 쇼군부터 사무라이까지 이거는 선주민을 상대하면서 생겨난 거예요. 사무라이 문화든 일본의 봉건주의든 쇼군이라는 직책이든 다이묘, 그다음에 그 밑에 다이묘 밑에 영주, 영주 밑에 사무라이 이런 구조는요. 야마토인들이 에미시인들, 애조인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쫓아내면서 야마토 문명의 땅을 팽창시키는 과정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게 일본인들의 본질이에요. 일본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물리치면 물리친 거지 이런 개념. 왜 싸웠는데 보상이 없어? 이러니까 그 보상을 해주고 중재해주고 책임져줄 사람이 쇼군이고 막부잖아요. 그러니까 가마쿠라 막부를 식물 막부, 식물 정부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이때부터 하극상이 일어나면서 가마쿠라 막부가 흔들리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아주 길다란 내전을 통해서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이 되는 거죠. 네, 막부가 갈아치워지는 겁니다.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은 연대가 이제 1274년 그리고 1281년 그때죠. 정도. 네.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남북조 시대라는 시대가 생겨요. 일본에. 남조와 북조. 왜냐하면 천황이 2명이야. 무로마치 막부가 일본을 먹으려고 원래 천황이 있는데 자기 쪽 천황을 세워버려요. 천황 한번 하실? 해가지고 천황을 세워버려. 근데 무로마치 막부가 이깁니다.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가 세운 천황이 혈통상 정통이 돼요. 실력 행사를 잘한 쪽이 이긴 거예요. 혈통의 정통성보다는 실력의 정통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남북조가 통일된 해가 이 2명의 천황이 세워졌다가 천황이 1명만 남게 돼서 조정이 통일된 거를 남북조 시대의 종결로 보통 보는데 역사학자들이 이 해가 1392년이에요. 굉장히 공교롭죠. 왜냐? 1392년은 조선이 출범한 해기도 해요. 그러면 일본인의 전투 기술은 언제부터 강력해진 걸까요? 바로 이 남북조 시대부터 강해져요. 왜냐하면 남북조 시대는 내전 시대잖아요. 남북조 시대가 분열과 내전의 시기다 보니까 전투의 경험치가 쭉쭉 올라가요. 유럽도 30년 전쟁, 7년 전쟁,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이런 대규모 전쟁이 있을 때마다 7년 전쟁, 불과 7년이지만 7년 전쟁 전후가 유럽 각국의 군대가 완전히 다른 군대가 돼요. 그만큼 발달하고 진화를 하는 거거든요. 전술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열과 내전을 제대로 한번 이 남북조 시대부터 제대로 겪기 시작해요. 일본 사람들이 분열과 내전을. 진지한 분열과 내전을 겪다 보니까 뭐 그전까지 유치한 싸움이 아니라 진심으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실력이 늘어요. 사무라이들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실력과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예. 얼마나 싸웠어요? 남북조 시대가? 남북조 시대에 그냥 몇십 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북조 시대 내전이 생기면 주군을 잃고 떠도는 사무라이들이 생기죠. 사무라이들의 존재 근거는 자기가 충성할 주군이 있어야 돼. 그걸 사무라이라 그래요. 근데 주군이 죽었어. 혹은 승자에 의해서 강제로 출가했어. 그러니까 절에 같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사무라이 20명, 30명 되는 사무라이들이. 그래서 이 사무라이들이 유랑무사, 낭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농사지을 땅을 빼앗긴 농부들도 생기죠. 사무라이들, 농부들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왜구가 돼서 고려 말에 고려와 중국의 산동성을 침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말 왜구의 준동은 일본의 남북조 시대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남북조 시대는 왜 생겼냐? 크게 보면 무쿠리 고쿠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역사가 다 연결돼 있어요. 역사는 이때는 왜 이랬지?
이때 그냥 왜구가 쳐들어왔어. 그냥 왜구가 나쁜 놈들이 있었어.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역사는. 이때는 이미 이 사람들이 왜구가 됐을 때는 나놀이 하던 그 옛날의 그 군대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정말 싸움도 잘하고 칼도 잘 쓰고 이제는 뭐 어디 아마존의 눈물 원주민 군대가 아니고 매우 조직적이고 영악하게 아주 그 약탈 그 전투도 아주 조직적으로 정규군처럼 잘하고 왜냐하면 하던 거니까. 내가 사무라이인데 해적이 됐어요. 해적이 되는 과정은 반드시 싸워야지 해적이 돼요. 근데 싸워야 우리 편 영주가 지거나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주군을 잃는 떠도는 사무라이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투 기술이 이미 풍부한 사람들이 해적이 돼서 나타나다 보니까 대처가 안 되는 거죠. 이때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일본의 사무라이, 일본의 전통 싸움법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일본도 칼이잖아요. 이때는 이미 왜구들이 검을 굉장히 잘 쓰고 있었어요. 자, 왜구는 비정규군이다. 뭐 비정규군이죠. 예. 어떤 국가의 그 공식적인 군대는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제 진포해전과 황산대첩을 볼게요. 자, 고려 말에 진포해전과 황산대첩이 이제 연결된 사건인데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 고토섬, 이키섬 이쪽에서 아지발도라고 하는 소년 장수가 연합 왜구 연합 함대에 수장으로 선발이 됩니다. 500척의 연합 함대를 이끌고 고려를 침공합니다. 총 인원 2만 명. 자,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진포해전 얘기를 잠깐 해야 돼요. 진포해전은 해전, 황산대첩은 이제 육지전. 이 두 전투는 연결된 사건이에요. 애초에 이제 이키섬 일본의 고토 지역에서 아지발도라고 하는 소년 장수가 역사상 최대의 아마 일본 역사상 최대일 수도 있고 동아시아 역사상 최대일 수도 있어요. 역사상 최대의 왜구 해적 연합 함대의 수장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500척의 함선을 이끌고 2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왜구가 고려를 침공해요. 2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군이나 마찬가지고 오히려 경험이나 전술에서 그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 함선과 병력이 같이 이동하고 상륙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조차 웬만한 나라의 정규군보다 수준이 높은 거예요. 훨씬 숙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3번에 걸쳐서 이제 왜구의 근거지가 되는 대마도 정벌을 하는데 정벌이 결과적으로 성공하면서 왜구는 한반도를 포기하게 돼요. 자, 한반도를 포기했다고 해서 생업을 포기한 건 아니죠. 어딜 가느냐면 중국의 광동성을 가요. 그래서 중국 광동성을 중심으로 중국 남부를 공략하는데 조선은 나이스죠. 왜? 옛날에 1박 2일 그 예능 프로그램에 유행어가 두 가지 있죠. 뭐냐면 버라이어티 정신 이거랑 나만 아니면 돼. 조선이 이거였어요. 나만 아니면 돼. 그런데 명나라가 아이고 우리가 대마도 정벌을 한 이후부터 그렇게 왜구에 시달린다면서요. 아이고 형님 왜구 때문에 고생이 많으세요. 이걸 어떻게 해. 이게 조선의 입장이었어요. 나만 아니면 돼. 조선은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이 문제였어요. 그야말로 중국 남부가 수십 년 동안 초토화가 되는데 명나라 토벌군이 왜구 상대로 연전연패를 거듭해서 수십 년을 가요. 당시에 명나라 GDP가 유럽 전체보다 높았어요. 꼭 이런 얘기하면은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합니다. 사람들은 조선은 GDP가 어땠나요? 당시 정확히 말하자면 이때가 이제 15세기, 16세기인데 조선은 프랑스보다 낮고 영국보다 높았습니다. 조금 높았습니다. 조선은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고만고만한 그냥 열강 중에 하나 레벨이었고 명나라의 GDP는 유럽보다 높았어요. 완전 제국이니까. 그런 명나라가 여러분 제가 연도를 딱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대마도 정벌을 끝내서 이제 왜구에 대한 걱정을 덜어버린 게 1419년이에요. 중국에서 마침내 왜구에 그렇게 시달리다가 마침내 왜구를 제압하는 데 성공한 해가 1567년이에요. 150년 차이가 나죠. 그 150년 동안 중국이 왜구에 당한 거예요. 이때 이 왜구로 인해서 엄청난 국고와 인명의 손실이 명나라를 덮치게 되죠. 명나라가 훗날 멸망하게 되는 퍽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왜구가 꼽혀요. 왜구의 실력이 그냥 왜구라고 하는 그 존재의 골치 아픔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오히려 막아낸 고려가 참 대단하게 참 잘했다라고 해줘야지 그거를 아니 뭐 비정규군 가지고 나라가 멸망할 뻔하고 그거 원래 그럴 법했던 그 정도 실력과 규모였어요. 당시에 왜구들이. 그런데 임진왜란 때가 되면은 일본군이 조선군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도와주려고 왔던 명군이 보기에도 충격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정예병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전국시대 때문이에요. 전국시대는 또 무로마치 막부 시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무로마치 막부라는 것 자체가 하극상과 거짓말로 탄생한 정권이에요. 무로마치 막부가. 어떻게 된 거냐면 아니 정통성이 있는 천황이 이미 계신데 자기가 전통성 약한 천황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세운 천황을 진짜 실력 행사를 통해서 진짜 천황으로 만들어버리는 유일한 천황으로 만들어버리는 하극상을 통해서 생겨난 막부가 무로마치 막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로마치 막부 시대는 하극상이 당연시돼요. 하극상이 당연시되는 시대에
인 무로마치 막부 시대는 사실상 멸망할 운명을 갖고 태어난 막부 시대인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무로마치 막부는 처음에 협상을 할 때 그 내전을 종식시킬 때는 일본이 그때 이제 남북조 시대였잖아요. 남조와 북조가 서로 일정 기간 동안 돌아가면서 교대로 일본을 통치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우리 북조가 먼저 할게 이래놓고 약속을 안 지킨 게 무로마치 막부예요. 그냥 자기들이 쭉 지배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죽이거나 유배 보내거나 혹은 그냥 그 머리를 빡빡 밀어가지고 중을 만들어버리고 막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그 경쟁자들은. 그러니까 하극상으로 시작한 정권이면서 거짓말로 시작한 정권이죠. 그러니까 무로마치 막부 시대는 하극상이 당연시된 동시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술책과 책략을 써도 결국 이기는 게 정이구나. 요게 당연시되는 시대가 되어서 무로마치 시대는 아주 자연스럽게 일본 전국이 분열해서 여기저기 막 천하쟁패를 두고 싸우는 센고쿠 시대, 전국 시대로 접어들게 돼 있어요. 그게 무로마치 막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원래 무로마치 막부의 운명이었던 거예요. 자, 이 전국 시대가 생기는데 전국 시대 때 일본의 어떤 사무라이들이 수많은 전투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전쟁법이 진화하게 돼요. 임진왜란 전까지 일본은 100년 이상 영주들끼리 진짜 수백 수천 건의 전투를 하는 무한 경쟁 시대였단 말이에요. 조선에 침공한 일본군은 모두가 적어도 10년 이상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정예병들, 숙련병이란 말이에요. 당시 일본군의 기동이나 전술을 보면 보병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수준이 유럽 최신 군대에 못지 않아요. 거의 그 이상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야말로 엄청나게 선진적인 군대가 돼버렸던 거예요. 자, 반면에 조선은 1392년부터 1592년까지 자, 임진왜란이 1592년에 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딱 200년 걸리죠. 200년 동안 북방에 있는 그 전방 병력은 전방은 북방이었습니다. 왜? 여진족들 때려잡아야 되니까. 전방 병력이 여진족들 때려잡은 게 이게 전쟁이라고 볼 수가 없고 소규모 국지전인데 말이 소규모 국지전인지 이것도 들여다보면 일방적으로 조선군이 여진족 마을 쳐들어가서 마을 불태우고 학살하고 이런 게 훨씬 많아요. 이거 외에는 태평성대였단 말이에요. 즉 200년 동안 정체된 군대, 뒤처진 군대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병사들은 물론이고요. 병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전투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집안이었던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일본군 이 숙련병, 이 전쟁터에서 다져진 숙련병들이 쳐들어와서 만났을 때 상대가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됐다? 한양까지 20일 걸렸잖아요. 한양이 왜군의 손에 넘어가는데 20일밖에 안 걸렸어요. 거의 행군하는 속도와 일치하죠. 그 정도로 조선군이 초반엔 형편이 없었는데 전쟁의 중간을 넘어가면 이제 조선 관군도 물론이고 의병들도 왜군에 대한 대처법을 알고 그 전과는 다른 군대가 돼요. 왜냐하면 아까 군비 경쟁 얘기했었잖아요. 적이 강하면 이쪽도 적응을 해야 돼요. 심지어 전쟁의 중반을 넘어가면요. 민간인들조차 전술적으로 행동을 해요. 민간인들이 산 정상에서 보초를 서요. 그래서 왜군의 이동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은 병력 규모나 이동 방향 이런 걸 정확히 딱 그 계산을 해가지고 산에서 내려와갖고 의병이나 관군한테 알려줘요. 그러나 일본군이 100년이 넘게 숙련된 걸 몇 년 만에 따라잡아야만 했으니 그 짧은 기간에 막대한 희생을 치른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연전연패 그리고 중반부터 갑자기 정신 차리고 잘하기 시작해. 이 둘 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말씀하시는 거랑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전투술이 아니라 임진왜란 당시에 한일 양국의 국력의 차원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국력 자체, 국력은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양국의 쌀 소출량을 보면은 계산에 따라 다른데 뭐 1.2배니, 1.5배니, 혹은 뭐 2배가 넘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배까지는 아니어도 2배 가까이 정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요. 인구는 확실하게 2배가 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2차 산업사회의 도래를 고려하지 않고 1차 산업사회만 가지고 그 환경만 놓고 보면 국력의 차원에서 일본은 한반도를 넘어설 운명을 갖고 시작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때 그 기점이 임진왜란 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일본이 여러분 일본 소국 아닙니다. 일본은 대국이에요. 일본이 18세기에 상대적인 인구 전성기 그러니까 지금보다 그때 인구는 적었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인구 전성기 때 세계 인구 몇이었는지 아세요? 1위는 중국이었어요. 2위는 영국용 인도제국. 자, 그럼 3위는 어디였을까? 프랑스였어요. 4위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대국이에요. 대국이 중간 규모 국가를 침공한 거예요. 이게 임진왜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실제 이 물질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냉정하게 이 물질적인 차원을 계산해서 놓고 보면 대국이 침공할 만해서 중간 규모 국가를 침공한 게 임진왜란이다. 지금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국가의 모든 그 생산력을 곡물에 의존하는 땅의 규모와 질에 의존하는 시대를 벗어났죠. 그래도 인구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읍시다.
국력 이야기를 아주 조금만 더 계속하면 일본은 조선을 넘을 운명이었고 조선은 몰락할 운명이었어요. 질 운명 정도가 아니라 몰락할 운명이었어요. 조선시대 중반에 이미 멜서스 트랩에 걸립니다. 멜서스 트랩은 뭐냐면 생산력이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혀서 내부적으로 몰락이 시작되는 그 트랩을 멜서스 트랩이라고 그래요. 이유는 간단해요. 한반도는 처음부터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반도가 얼마나 척박했고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든 곡물 생산량을 멜서스 트랩에 걸린 채 곡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고생을 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조선시대 말에도 사대부들 중에 밀덕들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제 당연히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니까 과거에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그 해전들 그걸 복원하고 싶어요. 그림 같은 걸로. 그래가지고 그 싸웠던 격전을 벌인 장소를 찾아갑니다. 명량 해전, 명량대첩, 그 다음에 뭐 한산도 대첩 이런 데를 찾아가요. 그 전투를 분석 복원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해안선과 섬의 형태가 다 달라져 있는 거예요. 왜 달라져 있었을까요? 간척 사업을 했기 때문이에요. 지형의 모양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투를 제대로 파악해서 복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형이 왜 그거를 당시의 인력으로 공사 설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포크레인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의 인력으로 해안선을 늘려서 물이 있던 공간을 땅으로 만들고 그 땅을 다 소금기를 빼가지고 농사를 지을 만한 땅으로 만든다는 것은 엄청나게 고되고 낭비적인 작업이에요. 그런 작업을 전국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또 한편으로 멜서스 트랩에 걸리니까 이 자연이 인구를 부양을 못해 전국의 산천이 다 뭐가 됩니까? 전국의 산이 다 민둥산이 되잖아요. 그 난방 보온을 해야 되니까 온도를 떼야 되니까 땔감으로 그 다음에 밥을 지어 먹어야 되니까 땔감으로 그 전국의 산이 민둥산이 되고 어자원 수자원도 고갈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조선은 잉카나 아즈텍처럼 됐었을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2차 산업사회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그 상태로 쭉 갔다면 잉카나 아즈텍 문명 같은 경우는 이제 옥수수에 의존하던 문명이었는데 이 옥수수 농사가 점점 안 되기 시작해요. 옥수수만으로 인구를 부양할 수 없게 되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고 주변에 있던 원시 부족들을 잡아다가 인신공양하고 완전 미쳐가지고 막 인육 먹고 막 완전 미쳐있는 상태에서 스페인 군대가 쳐들어가서 이미 몰락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스페인 군대에 몰락을 당한 거지. 얘네들이 멸망당한 거지. 그 전에 쌩쌩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다 미쳐 있었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도. 잉카 사람들, 아즈텍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도 유교 성리학의 영향으로 그 정도까지 막장은 안 됐겠죠. 문명의 정신적인 관념적인 그 차원이 다르니까. 그러나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 청일 전쟁이 벌어지면서 누가 조선을 먹을 것이냐를 열강들끼리 싸울 때 그 시점에 조선을 보면은 이미 나라가 망해 있었다고 봐도 돼요. 네. 이미 국가 자체가 기능을 거의 멈춘 상태였습니다. 조선은 몰락할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의 기준에서는 입장에서는 공장이 24시간 전국에서 돌아가는 2차 산업사회의 도래는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축복이다. 물론 100년 넘게 개고생하는 시간이 있었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쥐어 터지고 전쟁하고 우리끼리 식민지 시절 겪고 뭐 할 고생은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2차 산업사회는 우리를 위해서만이라도 도래했어야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도 보면 어쨌든 일본은 조금 더 커 보이긴 하거든요. 네. 척박했다고 하긴 하는데 일본은 풍요했습니까? 농사를 지을 만한 평야의 질이 좋아요. 많다는 것도 있는데 토지를 한 뭐 5단계 정도로 나누 할 때 일본도 막 국제적으로 좋은 질은 아닌데 우리나라가 더 나쁘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일본은 절대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일본 척박해요. 전 세계 농경 문명권 중에 일본은 분명히 아주 꽤나 척박한 축에 들어가는 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반도가 그거보다 훨씬 더 척박하고 어떤 평야의 질이나 넓이도 굉장히 별로였다. 농사를 지을 만한 평야의 넓이나 질도 굉장히 별로였다. 자, 이 말을 하는 것이 비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일본이 절대적인 차원에서 농사에 그렇게 유리한 농경 문명의 조건은 아니었다는 점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유럽 이쪽은 진짜 풍요롭습니다. 우리나라 일본에 비하면. 중국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풍요롭지 않아요, 땅이. 근데 크니까 핵심적인 분지나 평야 이런 것들이 이 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이제 그게 이제 중국 사람들의 먹거리를 지금까지 책임져 왔던 거죠. 전 국토의 평균을 따지면 한중일은 그렇게 풍요로운 곳이 아니고 그 중에 최악은 한반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